여러분은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살일까요? 아니면 70살, 혹시 100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젊고 활력 넘치는 40대, 경험과 지혜가 쌓인 70대, 또는 장수의 상징인 100세. 그런데 제가 만약 그런 숫자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상적인 나이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느 특정한 이정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이는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급격히 쇠약해질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이 숫자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노년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노화의 세 가지 결정적인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이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노인들을 더 빨리 쇠약하게 만드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상적인 숫자, 이 결정적인 나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숫자는 바로 75세입니다. 75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75세가 왜 이상적인 나이인가요? 그것은 인생의 끝에 가까운 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75세는 건강한 노년과 쇠약한 노년을 가르는 가장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이 나이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75세를 이정표라고 부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50세 이전까지는 비교적 천천히 변화합니다. 물론 30대 후반부터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고 40대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기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몸은 첫 번째 변화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50세 이후에 첫 번째 단계는 조용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뼈의 밀도가 약해지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청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너무나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입니다. 안일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산도 오르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강화하며 심폐 기능을 단련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관절이 아프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아프면 회복이 느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치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처럼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100%까지 충전되던 배터리가 이제는 80%까지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금방 50%로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자주 찾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당뇨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고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65세 전후로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갈림길은 75세입니다. 75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쇠퇴 속도가 4배로 증가합니다. 내 배입니다. 50대와 60대에 천천히 감소하던 근육이 75세 이후에는 매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균형 감각이 나빠지고 뇌의 크기가 실제로 축소되며 뼈가 약해지고 심장과 폐와 소화기관과 면역체계 모두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낙상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소한 정신적 충격이 몸 전체를 단 몇 주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이 75세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74세까지만 해도 혼자서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던 분이 76세가 되면 갑자기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하고 78세가 되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75세를 이정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75세는 전환의 나이입니다. 이 나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80세도 되기 전에 침대에 누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75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세포는 재생 능력을 거의 잃고 뼈는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신경세포는 더 이상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못합니다. 심장은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폐는 산소 교환 효율이 낮아지며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 지붕, 수도관, 전기선이 동시에 낡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고치면 될 때는 괜찮지만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75세 이후의 쇠퇴를 4배에서 2배로 심지어 1배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75세라도 어떤 분은 혼자서 등산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주며 활기차게 사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휠체어에 의지하고 매일 약을 먹으며 병원을 전전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전자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초반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운동을 했으며,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입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도 올바른 선택을 계속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원칙은 바로 이 건강한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5세 이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순서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며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나머지 4가지의 효과도 반감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육을 축적하십시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위해 돈을 모으십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육이 없으면 여러분은 혼자 걷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며 혼자 밥을 먹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근육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75세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65세 이상 노인 중 3분의 1이 최소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골절상을 입습니다.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살아남아도 절반 이상이 이전의 활동 수준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넘어질까요? 다리 근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속근 섬유라고 하는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매일만 보시 걷습니다.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속근 섬유를 지킬 수 없습니다. 걷기는 지근 섬유, 즉 지구력을 담당하는 근육만 유지시켜줍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황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만보기를 차고 다니며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몸을 지탱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대퇴골이 부러졌고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로는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황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걷기는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것은 대퇴사 두근과 둔근, 즉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걷기로는 충분히 단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영어로는 시트 스탠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3세트만 하십시오. 한 세트에 10번에서 15번.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십시오. 천천히 앉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 두근과 둔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합니다. 이 근육들은 노인 신체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강하면 여러분은 계단을 오르고 버스를 타고 시장을 다니고 손주를 안을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이 약하면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5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잡고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늘리십시오. 한 달 후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리가 단단해지고 허리가 펴지며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늘어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80세, 90세에도 올바른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문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사라집니다. 10년이면 10에서 20%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휠체어에 앉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담백한 식사를 하십니다. 죽, 나물, 된장찌개. 물론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몸에는 동화저항성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흡수율이 낮습니다.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하루 0.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1.2g이 필요합니다. 75세 이상은 1.5g까지도 필요합니다. 체중 60kg인 75세 노인이라면 하루에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90g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란 한 개에 약 6g,
두부 한 모에 약 20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입니다. 90g을 채우려면 하루에 계란 서너 개, 고기나 생선 200g, 두부 반모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이만큼 먹지 못합니다. 이가 불편해서 소화가 안 돼서 고기가 느끼해서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를 먹는 겁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상처가 아물지 않고 피곤이 쌓입니다. 제 환자 중에 82세이시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키가 155cm인데 몸무게가 42kg이었습니다. 피부가 얇고 팔다리가 가늘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앓으셨습니다. 제가 식사 일기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 점심에 국수 조금, 저녁에 밥 반 공기와 나물,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할머니 몸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3끼를 다 먹는데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칼로리는 충분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할머니 몸은 근육을 녹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께 매 끼니 계란 1개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계란찜, 점심에 삶은 계란, 저녁에 계란말이,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고기나 생선을 손바닥 크기만큼 먹으라고 했습니다. 두부도 자주 드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할머니에게 위험한 것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근육 손실입니다. 계란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고기도 적당히 먹으면 문제 없습니다. 기름기 많은 부위만 피하고 살코기를 드십시오. 3개월 후 할머니는 45kg이 되셨습니다. 단 3kg이지만 그 3kg은 대부분 근육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감기에도 덜 걸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 담백하게 먹는 것이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담백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을 굶기는 식사였다는 걸. 여러분, 단백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백질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기십시오. 계란, 우유, 두유, 고기, 생선, 두부. 이가 불편하면 갈아서 드십시오. 고기가 질기면 오래 삶아서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소화가 안 되면 조금씩 나눠 드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밥을 다 먹지 못하면 어떤 것을 먼저 먹어야 할까요? 고기와 계란을 먼저 드십시오. 밥은 나중에 드셔도 됩니다. 밥을 못 먹어도 단백질은 꼭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균형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호신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5세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은 낙상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근육뿐 아니라 균형 감각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나빠집니다. 시력, 전정 기능, 신체 위치 감지 능력, 눈이 흐려지고 귀 속의 평형기관이 둔해지며 발바닥과 관절의 감각신경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보완합니다. 하나가 약해져도 나머지 둘이 버팁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으면 셋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닥이 울퉁불퉁해도 넘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걷다가 넘어지며 방향을 급하게 바꾸다가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 훈련을 하십시오. 가장 간단한 것이 금계 독립, 즉 한 발로 서기입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다른 쪽 다리로만 서는 겁니다. 처음에는 5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30초씩 서보십시오. 한 달만 하면 여러분은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걸을 때 중심이 안정되고 계단을 오를 때 휘청거리지 않으며 갑자기 방향을 바꿔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태극권이나 팔당근 같은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무게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앞으로 뒤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균형 훈련입니다. 균형 훈련과 함께 집안 환경도 개선하십시오.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침실에 야간등을 켜두십시오. 바닥에 작은 턱을 없애고 미끄러운 매트를 치우며 전선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영혼과 뇌의 영양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건강을 말할 때 몸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은 몸 건강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치매는 현대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직 완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심장을 약하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알츠하이머를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집에서 혼자 TV를 봅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TV는 일방적입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는 점점 둔해집니다. 반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표정을 읽고 감정을 느끼며 추억을 떠올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면 강해집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마작이나 장기, 바둑을 두십시오. 이런 게임들은 기억력, 계산력, 전략적 사고, 손과 눈의 협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한 판 두면서 웃고 떠들고 농담하는 것이 뇌에는 최고의 영양분입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십시오. 교회, 절, 성당, 노인정, 건강클럽, 독서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차 한 잔 마시십시오. 이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장에 가십시오. 장을 보는 것도 훌륭한 사회 활동입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와 값을 흥정하고 과일 파는 아저씨에게 어느 것이 더 신선한지 물어보십시오. 옆에서 장 보는 이웃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런 사소한 교류가 모두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손주들 사진을 찍으십시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배워서 멀리 사는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치아 건강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생존의 관문입니다. 치아가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치아를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아는 그 이상입니다. 씹는 행위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씹을 때마다 측두근과 교근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뇌를 각성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적은 노인은 치아가 많은 노인에 비해 기억력 저하 위험이 2배 높습니다. 또한 치주 질환은 심장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 혈관으로 퍼져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가 나쁘면 제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질기면 안 먹습니다. 생선 가시가 걸릴까봐 안 먹습니다. 견과류가 딱딱해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영양이 부족해지며 체중이 감소하고 근육이 사라집니다. 제 환자 중에 79세 박 씨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위쪽 어금니가 거의 다 빠지셨습니다. 아래쪽도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주로 죽이나 국수만 드셨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7kg이나 줄었습니다. 기력이 없고 자꾸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임플란트를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이 나이에 그런데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치아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걷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자녀들이 도와주셨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사과를 드시고 견과류를 드셨습니다. 체중이 다시 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치아에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임플란트, 틀니, 교정 무엇이든 필요하면 하십시오.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으십시오.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잇몸을 가볍게 마사지하십시오. 손가락으로 잇몸을 두드리고 문질러 혈액순환을 촉진하십시오. 치아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으면 영양이 충분합니다. 영양이 충분하면 근육이 유지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면 뇌가 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5세 이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였습니다. 근육 축적, 단백질 섭취, 균형 훈련, 사회적 교류, 치아 건강. 이 5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90세, 100세까지도 자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아는 것만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노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선의에서 비롯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리가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탈장이 생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도 남에게 맡기고 물병도 누가 들어다 달라고 하며 문도 누가 열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더 가벼운 것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몇 년 후에는 빈 냄비도 들기 힘들어집니다. 늙어서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물론 무리하게 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무게는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물병을 나르고 문을 밀고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고 물건을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드십시오. 갑자기 들지 말고 천천히 드십시오. 숨을 참지 말고 내쉬면서 드십시오. 올바른 자세로 드는 것은 안전하고 근육에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자녀에게 폐를 끼칠까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노인분들의 가장 큰 미덕이자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래서 위험한 일도 혼자 하려고 합니다. 높은 선반에 물건을 꺼내려고 의자를 쌓아 올라가고 무거운 이불을 혼자 들어 올리며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욕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병원 응급실에는 이런 사고로 온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의자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고 욕조에서 미끄러져 골반뼈가 부러지고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합니다. 제 환자 중에 81세 김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밤에 일어나셔서 화장실에 가는데 어두웠고 불을 켜려고 손을 뻗다가 균형을 잃으셨습니다. 바닥에 쓰러지셨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같이 살자고 했지만 폐 끼치기 싫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전화기는 거실에 있었고 휴대폰은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 바닥에서 새벽까지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딸이 전화했고 받지 않자 급히 와서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왔고 3개월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살았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면, 아니면 적어도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야간 등을 켜두었다면,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잠깐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담입니다. 높은 곳의 물건은 자녀에게 부탁하십시오. 무거운 것은 함께 드십시오. 위험한 일은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 나이가 들면 통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노인분들이 몇 달, 몇 년씩 통증을 참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쑤십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병원 가봤자 나이 때문이라고 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무릎 통증 뒤에는 조기 관절염이 숨어 있을 수 있고, 허리 통증 뒤에는 척추 질환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으며, 가슴 통증 뒤에는 심장이나 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7세 최 씨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3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허리 아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파스 붙이고 참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1년 전만 해도 간단한 치료로 좋아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하셨습니다. 미리 왔으면 수술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통증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관절염도 초기에는 약물과 운동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진행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골다공증도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뼈를 강화할 수 있지만 이미 골절이 생긴 후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킵니다. 네 번째, 실수. 기름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가 많은 노인분들을 영양실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절대 안 된다. 계란은 일주일에 2~3개만, 고기는 살코기만 조금, 생선도 고등어나 삼치 같은 기름진 것은 피해야 한다. 모든 음식을 삶거나 찌거나 데쳐서만 먹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좋은 지방은 필수적입니다. 지방은 비타민 A, D, E, K를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지용성이라서 기름 없이는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력에 중요합니다. 또한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호르몬 생성에도 지방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내는데도 지방이 필요하며, 근육을 유지하는데도 지방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정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말을 듣고 극단적으로 기름을 끊으셨습니다. 모든 음식을 물에 삶아서 드시고, 계란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드시며, 고기는 아예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비타민 D 결핍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졌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기운이 없고 우울해지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조금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훨씬 나빠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지방에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여러 번 튀긴 기름, 과도한 동물성 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호두유, 연어, 고등어, 계란,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은 꼭 먹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을 부쳐 드시고, 점심에 고등어 구이를 드시며, 저녁에 참기름을 넣은 나물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회복되었으며 기분도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무조건 피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름을 적절히 섭취하십시오. 하루에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두 스푼,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2~3번, 매일 계란 1개. 이것이 건강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5번째 실수.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밖은 위험하다. 감기 걸린다. 넘어질 수 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집이 제일 편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십니다.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창밖을 내다봅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없으면 뇌가 점점 꺼져갑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고 대화가 없으며 감정의 교류가 없으면 뇌는 활동을 멈춥니다. 또한 햇빛을 쐬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사라지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제 환자 중에 83세 윤씨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방문하지만 모두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친구들도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만 계셨습니다. 1년 후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며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강력히 권했습니다. 밖에 나가십시오. 매일 30분씩이라도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동네 노인정에 가서 사람들과 장기라도 두십시오. 교회나 성당에 나가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이라도 보십시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설득했고 결국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 다음에는 거의 매일 장기를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점심을 드셨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나아졌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말씀도 많아지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만나니까 사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햇빛을 쐬고 바람을 맞으십시오. 이웃과 인사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십시오. 공원에서 산책하고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십시오. 문을 열고 조금만 나가면 여러분의 영혼과 두뇌는 이미 생명력을 얻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 노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무거운 것 들기를 두려워하는 것,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 통증을 참는 것, 기름기를 너무 피하는 것,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 근육, 단백질, 균형, 사회활동, 치아 건강, 그리고 피해야 할 실수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큰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단지 육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 목적, 유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세계의 장수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의 산악 지역,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들. 이곳 사람들은 반드시 부유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의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 할 일, 그리고 소속될 곳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 작은 고양이나 강아지, 고향의 친구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스카프를 뜨고 손주 숙제를 봐주고 화분을 돌봅니다. 작은 일이지만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될 곳이 있습니다. 건강클럽, 옛 친구 모임, 신앙 공동체, 독서 모임, 매일 아침 가는 카페, 자신이 속한 곳, 환영받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도 부유해서 장수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연결, 의미 때문에 장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며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우리 몸은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그리워할 사람도 없으며 갈 곳도 없을 때 우리 몸은 천천히 멈춥니다. 제 환자 중에 89세 한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자녀 셋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오래 못 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작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2시간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따뜻한 말도 건넸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도서관에 나가십니다. 이제 99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걸으시고 말씀하시며 웃으십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이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화요일과 목요일과 토요일에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나는 건강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밀입니다. 근육도 중요하고 단백질도 중요하며
균형도 중요하고 사회 활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해야 할 일, 속한 곳. 이것이 있을 때 노년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75세라는 이정표, 3단계의 신체 쇠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사랑과 의미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노년은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노년은 이해와 사랑과 올바른 관리로 떠받쳐야 할 여정입니다. 우리는 종이 위의 나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의 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75세, 80세, 90세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여러분이 계속 걷고 웃고 사랑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명민한 정신은 여러분이 계속 배우고 나누고 기억하며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뜻한 마음은 여러분의 매일을 소중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노인이라면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주변에 노인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존중하십시오. 75세, 80세, 90세를 사신다는 것은 수많은 상실과 희생과 조용한 고통을 견뎌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들은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뎌냈으며 자녀를 키웠고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분들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느리다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노인이 잊어버린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노인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신 천천히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며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노인에게 그리고 미래에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은 이 중 어떤 것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계속 공유할 것입니다. 영양, 운동, 정신 건강, 만성 질환 관리,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